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이준 강사입니다. 네, EPS 학원에서 공인노무사 행정쟁송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어요. 먼저 이 강좌를, 이 특강을 마련한 취지를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은 크게 보면 행정법이라는 법학 세계의 한 분과 학문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이 법이라는 것이 서로 이렇게 파트로 나눠져 있다 하더라도 서로 법률 관계가 막 얽혀 있기 때문에 전체를 이해하면 훨씬 도움이 되거든요. 이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상 행정쟁송법 1페이지부터 읽어나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지? 네. 행정법의 원리를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심판법부터 공부하면 물론 공부를 많이 하시고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제 저절로 알게 됩니다. 본인이 필요에 따라 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하면은 실력은 늘어나기 마련인데 우리가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행정쟁송법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선행학습을 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 강좌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우리 공인노무사 시험 2차 과목 중에는 법학 과목이 3개가 있죠. 아마 3개. 노동법하고 행정쟁송법은 이제 필수 과목이고,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민사소송법이라는 과목이 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노동법은 1차 과목에도 있고, 그 다음에 민사소송법은 1차 과목에 민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우리 행정쟁송법은 1차 과목에 행정법이라는 객관식 시험 과목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억지로라도 공부 좀 하시게. 예. 근데 아마 그러면 수험생들 부담이 클 것 같아가지고 이 시험 주관부서가 행정법은 1차 과목으로 안 한 것 같아요. 예, 지금 모든 그 공무원 시험을 비롯해가지고 우리 국가고시 시험에 보면 행정법은 거의 필수화되어 있습니다. 점차 이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어요. 예,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의 모든 직렬에 행정법 아니면 행정학은 필수 과목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동안 고등학교 과목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이 그러니까 이 법학 여기 행정에 대한 이해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어요? 우리 국민들의 삶이 행정에 의존하는 게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시험 과목에도 행정쟁송법이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 그 노무사 일을 하시는 분 얘기 들어보면 실제로 행정사건을 담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래요. 거의 대부분 노동사건이겠죠. 그런데도 간혹 가다 보면 이제 행정사건과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면 안 돼. 소위 법률 전문가라는 분이 이 행정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고 상담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네. 그래서 다행히도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행정쟁송법이 그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네, 민사소송법이나 노동법에 비하면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우리 행정쟁송법은 다행히 공부해야 될 양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경지에 올라가기까지 상당히 어려워요. 그죠? 예, 공부가 일단 되면 굉장히 쉬운 과목인데,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민사관계는 익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접한 경우도 많아요. 무슨 간접적으로도 접하지. 매매계약도 한번 여러분이 안 해보셨어도 부모님이 매매계약하는 거 옆에서 지켜볼 수도 있고, 임대차 계약도 있고.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마련했으니까요. 안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특강을 오시길 잘하셨습니다. 당초 한 달 전쯤에 이 특강을 기획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처음에 이 특강 제목을 어떻게 했었냐면 행정쟁송법 20점 올리기 어쩌고저쩌고 했어.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걸 준비하는 분은 20점이 뭐야? 아무튼 안정적인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이게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쟁송법 공부하면 한계가 있다고. 한계가. 아무리 해도 100점 만점에 이게 50점 넘기 힘들고 막 그래. 근데 이제 충분히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정법이라는 건 제가 이제 공무원 학원에서 행정법도 강의하는데 거의 50시간 내지 60시간을 강의하는 거예요.
행정법이라는 과목을 강의할 때. 근데 오늘 지금 오전에 행정법 원리는 오전에 3시간밖에 없거든요. 3시간 이 압축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를 하진 않고 우리 행정쟁송법 시험에 맞춰가지고 꼭 필요한 거 있죠. 예, 행정법의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것들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한번 부담 없이 이해가 뭐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뭐 안 되더라도 나중에 이해하실 기회가 또 오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최소한의 어떤 용어라도 좀 알고 공부를 시작하자. 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1강부터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화면은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자료 있죠? 여러분께 나눠드린 자료가 이제 자세한 자료고, 그걸 이제 요약해서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자료 병행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강은 행정법 관계의 특징. 그러면 요 파트를 읽으실 때는 행정법 관계가 아닌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비교할 때, 다른 개념, 유사 개념하고 비교해 보면 이해가 쉽거든. 행정법 관계 반대말은 뭘까요? 우리가 행정법 관계는, 보통 하는 말이 이제 공법 관계, 공법 관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공법 관계. 어저께, 며칠 전에 드라마 보니까는 판사가 변호사한테 막 혼내는 장면이 나오대. 변호사가 재판정에서, 사법이라고 발음해서, 사법. 여기 공법 관계 반대말이 사법이거든요. 사법인데 변호사가 사법이라고 발음하니까 판사가 사법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법. 공법과 사법. 자, 사법은 민사관계예요. 민사관계. 자, 우리가 만약에 토지를 구입했는데 토지가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면적이 부족하거나 수량이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논인 줄 알고 사는데 밭으로밖에 쓸 수가 없어. 자, 이럴 때 이른바 하자 담보 책임이 발생해가지고 과연 이 매수자는 매도인을 상대로 어떤 권리를 행사하고 매도인은 어떤 의무를 지느냐를 미리 법으로 정해놔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 해제권을 행사하거나 아니면은 대금을 감액 청구를 하거나 뭐 이런 식의 어떤 룰을 미리 정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간의 법률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그걸 규정한 법이 바로 민법이죠. 그래서 민법전을 열어보면 막 백 몇 개가 되는, 1184개가 되는 방대한 그 수의 조문이 다 나열이 돼 있어.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 개인들끼리 법률적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가지고 미리 규칙을 정해놔야 돼요. 이걸 정해놓지 않으면은 싸움박질밖에 안 되는 거지. 격투로 나가는 거지, 그치? 그럼 사회에 혼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만약에 이 임대인이 이 건물주가 이거를 임차인한테 빌려줬는데 여기 하수관이 터졌어. 하수관이 터져서 그거 누가 고쳐야 돼, 이거? 임차인이 고쳐야 돼. 이거 실제로 많이 벌어지는 분쟁 상태지? 이런 것들을 미리 법으로 정해놓고 만약에 미처 이 입법자, 법을 만드는 사람도 미처 생각을 못한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어. 그때는 이제 학설이나 판례를 통해가지고 이걸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그런 일이 반복되면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또 새로운 법을 만들겠지.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건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되는 거야.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 사법의 반대말인 공법이라는 거예요. 한쪽에 국가나 공공단체,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국민이 한쪽에 있고 우리는 누구를 상대로 해? 국가를 상대로 하는 거야. 앞으로 이제 국가 등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속 뭐 반복하기 싫으니까 국가 등 그러면 그 속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공공단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공공단체라는 거는 여러분 국가적 사무를 국가공무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고 계세요? 국가공무원 여기 광화문 청사에 있는 국가공무원하고 저 세종시 종합청사에 있는 국가공무원들이 모든 국가적 사무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어떤 업무들은 민간인에게도 이렇게 위탁을 해요. 그래서 위탁을 해가지고 국가가 할 일을 대신한단 말이야. 뭐 변호사협회가 할 수도 있고 KBS 한국방송공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그거 원래 공영방송이라는 게 뭐야? 공영은 원래 국가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국가공무원들이 방송 일을 할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한국방송공사한테 위탁을 시켜가지고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방송공사 같은 경우도 공공단체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제 지금 KBS가 무슨 시청료를 막 올리려고 하잖아. 그러면 시청자들이 지금 발끈해가지고 안 된다고 막 운동하고 있지. 만에 하나 지금 만약에 KBS가 시청료를 올리는 행위를 실제로 한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KBS를 상대로 뭔가 이 법적 투쟁을 해야 돼. 이제 그럴 때 하는 게 행정쟁송 절차예요. 그리고 거기서 벌어지는 것들이 공법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법관계가 사법관계와 다른 점들을 먼저 제가 소개를 하는 거예요. 예, 특징들을 간단히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개인과 개인과의 싸움은 우리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싸움이 어떻게 원리가 같겠어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행정의 법률 적합성. 예, 법률 적합성. 우리가 이제 위에 법률이 있다라고 치고, 우리가 행정이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하는 업무가 다 행정인데, 행정은 법을 집행하는 곳이라고 해요. 알았어요? 예, 요 법 있죠? 요 집행하는 거야. 요 법률은 우리 국회가 만드는 겁니다. 예, 교과서에는 이게 입법자라고 표현돼요. 입법자. 법률을 만드는 자다. 아, 국회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의 대표들로 이루어진 것이 국회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굉장히 그 권위를 갖고 있는 기관이고, 국회라는 것이 우리 국내법의 최상위에 있는 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 국민이라고 보는데, 국민이 만든 거야. 우리가 우리의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법을 우리가 만든 거야, 사실. 저 여의도의 국회의원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 각자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만든 게 법이야. 그러니까 법이 최고의 법률이죠. 법률이라는 것이 최고의 법이죠. 물론 위에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물론 우리가 국민투표로 만든 거지. 그래서 헌법 밑에, 헌법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아무튼 그 헌법을 제외한 모든 법 중에 가장 상위법은 뭐요? 국회에서 만든 법률이에요. 그러면 여기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시청이나 정부청사에 있는 공무원들이 행정기관이 행정을 할 때 당연히 법을 위반하면 안 되겠죠. 네. 법대로 해야 되는 거야, 일을. 얘네들이 만약에 법대로 안 하지,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공인노무사나 변호사가 있는 거야. 우리가 국민을 대신해가지고, 국민을 대신해서 이 행정기관을 상대로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시정시켜야지. 그래서 모든 행위는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법관계나 공법관계나 당연히 법률에 적합해야 되는 건 맞아요. 비단 행정법 관계만 법률 적합성 원리가 있는 게 아니라 사법관계도 당연히 법에 맞아야죠. 개인과 개인 계약서 체결할 때도 법대로 해야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사법관계보다 공법관계가 이 법률 적합성 원리가 더 강하다 이거야. 왜냐하면 행정이 하는 일은 이 공익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법을 위반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해버리는 거야. 행정기관이 행정을 하면서 만약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죠. 그러면 단순한 어떤 단발성으로 문제가 끝나지 않고 사회나 국가 질서가 시끄러워져요. 행정이 잘못되면. 우리 개인 간에는 매매계약 체결할 때 만약에 민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개인 간의 문제로 끝나버리고 말이야, 이건. 개인들끼리 그냥 계약 해지하고 뭐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금 물어주고 그러면 끝나는 거지. 근데 이제 행정이 하는 일은 이 공익을 실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행정의 법률 적합성은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는 원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 일방적 조치권이 있습니다. 거기 써있듯이 만약에 화재 현장에 출동을 했더니 소방관들이 출동했더니 막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을 못하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의 경우는 이 사법관계에서 만약에 내 사유지에다가 모르는 차가 정차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뭐 함부로 막 움직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제 내 땅에 웬 차야 그러면서 내가 그냥 견인차 불러가지고 막 하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그때 견인차가 대고 이렇게 하다가 이동하다가 뭐 흠이라도 기스라도 나오고 그러면 큰일 나요, 사실. 여기 골목 돌아다니다 보면 불법 주정차 금지, 여기에 주차할 시 견인 조치합니다 말하고 막 그 건물주들이 막 써놨지. 그냥 경고판으로 써놓은 거고 실제로 그렇게 못해요. 알았어요? 그런데 자, 화재 현장에 차량은요, 국가가 어떻게 해요? 경고 없이 그냥 견인해 갑니다. 알았지? 이게 일방적 조치권이에요. 이게 국가가 굉장히 강력한 공권력이 있는 거야. 그래야만 사회 질서가 유지가 되니까 국가 등에게 이런 권한을 준 거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막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왜 함부로 내 차를 견인해 갔느냐? 이게 손해배상 청구 못 해요. 알았지? 그러니까 소방관들은 적법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위법을 다툴 수가 없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국가가 만약에 영업주에게 법을,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만약에 하면, 그거 따라야 돼요.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너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영업 계속 할 거야. 막 영업을 강행하면 더 처벌받습니다, 오히려. 영업 정지가 뭐야? 그때 이제 영업 허가 취소로 막 들어갑니다. 당하게 돼 있어요. 국가를 상대로 싸운다는 거는 진짜 계란으로 그 바위치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힘든 일이 돼버립니다. 왜? 국가는 요 법률이 행정한테 권한을 줘서 그래. 권한을 딱 줘요. 우리한테, 개인한테 주지 않는 권한을 행정한테 줬기 때문에 행정은 일방적으로 이게 조치를 할 수 있어. 예, 이 사법관계가 대등한 관계, 사법관계 대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 3번에 보면 행정행위의 특징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바로 이따가 오후 시간에 할 주제가 바로 처분에 대해서 공부한다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처분. 이 처분은 우리 행정쟁송법상의 용어예요. 예? 예. 그래서 쟁송법적 용어입니다. 법률에 나오는 용어야. 법률에는 처분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는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무상으로는 이게, 여러분 들어봤을 거야. 각종 인가나 허가나, 특허나, 그죠? 예, 하명이나 이런 것들. 그지? 예, 우리 행정법은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그 개별적인 행정 법률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법률을 열어보면, 거기는 처분이라고 안 돼 있고, 각종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어. 예.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이름을 붙여가지고 행정행위라고 붙인 거예요. 행정행위. 그래서 이 행정행위라는 단어는 요거는 학문적 용어라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예, 학문상의 용어야. 우리 법률에는 행정행위라는 네 글자가 안 나와요. 그 대신 뭐라고? 개별 사안에 따라서 허가다, 인가다, 면제다, 하명이다, 막 이런 거. 면허라는 표현 쓰잖아. 면허, 운전면허. 면허는 여기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조명허가 들어봤지? 도로조명허가는 여기 특허에 속해요. 특허에 속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허가 같은 거. 특별한 지역에는 개인들끼리 토지를 거래할 때, 매매 거래할 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경우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 이게 실무적으로 허가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또 인가에 속합니다. 이게 실무용어하고 실무용어의 그 본질하고 좀 약간 다른 게 좀 공부하는데 좀 어렵긴 해요, 사실은. 근데 학자들이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뽑아가지고 행정행위라고 써요. 자, 여기에 뭔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행정행위라는 명칭으로 학자들이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특징을 보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이 공통점이 뭔가.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그 행정쟁송법 공부로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우리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처분이에요. 처분 개념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다투는 것이 행정쟁송이라는 건데, 처분은 바로 행정행위하고 거의 99.9%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 행정심판법이나 행정소송법에서는 처분이라고 앞으로 부를 거예요. 처분. 그래서 지금 공부하는 것이 결국은 이 공부를 미리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아야 싸우는 거지. 자, 첫 번째로 이러한 행정행위, 여러분 요것만 또 놓고 봐도 굉장히 좀 추상적이어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가장 우리가 이제 국민에게 가장 자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이 이제 영업 정지 처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과세 처분 같은 거 있죠. 과세 처분.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허가를 신청했는데 허가를 거부당하는 경우. 거부. 내가 뭔가 좀 영업을 하려고 구청장한테 허가를 신청했더니 당신은 안 돼. 허가를 거부당했을 때. 이런 경우가 전형적으로 지금 우리 국민에게 부딪히는 문제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행정행위예요. 알았어요? 일단 행정행위입니다, 이게.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을 지금 보는 거야. 첫 번째. 구속력이 있다. 보세요. 구속력이라는 건 행정행위가 있으면 행정청도 이걸 자기가 한 결정에 대해서 행정청도 따라야 되는 거고, 당연히 국민도 여기 구속된다. 이게 따를 수밖에 없어. 이걸 따르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가 들어가. 영업정지처분 아까 얘기했잖아. 영업정지처분 떨어졌으면 영업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구속력이야. 과세처분 받았으면 이거 세금 부과했으면 세금 내야 돼요. 세금 안 내고 버티죠? 자기만 손해야. 자꾸 버티면은 가상금 계속 붙어 나가. 그지?
이게 잘못됐다 생각하면 소송으로 가야 돼요. 그걸 우리가 배우는 거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해야 돼. 허가 거부. 아니, 구청장이 나한테 허가를 거부했는데, 나는 그냥 무조건 영업하겠어. 집에 돌아가가지고 영업을 시작하면 그것도 큰일 날이죠. 그 무허가 영업이라 가지고 아예 막 형벌을 받습니다.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게 구속력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공정력. 공정력. 자, 내가 만약에 영업정지처분 받았어. 내가 식당 주인인데 영업정지처분 받았어요. 근데 영업정지처분을 이렇게 받아놓고 보니까 이 구청 직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 내린 영업정지처분이었어. 이런 걸 하자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자. 어떤 게 있겠어요, 여러분? 앞으로 하자는 주체, 내용, 절차, 형식면에서 하자 여부를 논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런 영업정지 처분 권한이 없는데 함부로 내렸다거나 그건 주체상의 하자야. 내용상의 하자. 내가 미성년자한테 술 판 적도 없는데 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 내리면서 너 지난번에 미성년자한테 술 판 사실 있지? 그것 때문에 영업정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황당하죠? 이런 경우가 내용상의 하자에. 그러니까 영업정지 사유가 없는데도 막 나한테 영업정지 처분 내렸다. 이거 하자가 있는 거야. 절차. 영업정지 처분이라는 거 할 때는요, 이게 상대방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이죠, 영업정지. 불리한 내용을 할 때는 반드시 행정청은 이른바 의견 청취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견 제출하라고 해야 돼, 일단. 그러니까 갑자기 오늘 내가 식당 영업하려고 문을 아침에 10시에 열었는데 갑자기 공문서가 날아오더니 당신은 오늘부터 영업정지 2개월이야.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려면 미리 최소한 일정한 기간 전에 나한테 통지가 돼야 돼요. 통지가 사전 통지라고 하는데 사전 통지가 돼서 그때까지 의견을 제출하셔. 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서 불복할 의견 있으면 제출하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정기관에서 그 의견을 받아보고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최종적인 영업정지 처분 내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근데 의견 청취 절차를 밟지 않고 만약에 무조건 했다. 그러면 절차상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그다음에 이런 행위를 전부 다 보면 이거 문서로 해야 돼요. 문서로 다. 공무원들은 공문서 발송해가지고 이제 막 어느 날 전화, 그 담당 직원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박 선생님, 이번에 안타깝지만 허가를 거부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뚝 끊어버리면 이게 뭐야? 이거는 형식상의 하자가 있는 거지. 자, 이런 하자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한다고? 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 하자가 있어.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해서 이런 영업정지 처분 받은 내가 이제 우리가 하게 되는 행정심판이나 이제 행정소송을 청구한다고 합시다. 여기에 대한 간략한 내용은 이제 오후 시간에 제가 할게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걸 지금부터 막 설명하면 또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우리가 다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행정심판위원회에다가 행정심판 청구서를 딱 제출했어. 그 다음에 법원에다가 아싸리 그냥 법원에다가 내가 소장 제출해버렸어. 자, 그리고서 집에 돌아옵니다. 나 말이야, 요거 제출했으니까 나는 영업을 해도 되겠지 하고 영업을 하면 어떻게 되니? 큰일 납니다, 또. 왜냐면, 이건 제출했다 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은 그대로 효력이 살아있어요. 영업하면 안 됩니다. 언제까지 하면 안 돼요? 가령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 2개월이다 그러면, 그 2월이 지날 때까지는 영업을 하면 안 돼. 내가 아무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더라도. 자, 이게 공정력 개념이에요, 이제. 공정력이라면, 이 행정행위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사유밖에 안 되면 이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유지하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돼. 이게 공정력이야. 그렇지? 예. 우리가 만약에 사법관계하고 비교하시라고 했어요. 사법관계에서 어저께 내가 어떤 사람하고 토지 매매 계약서를 체결했어. 근데 오늘 아침에 계약서를 읽어보니까 하자가 있었던 거니? 내가 착각한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도 따라야 되는 거야? 취소권 행사하면 돼요. 내가 중대한 착오가 있었으면 전화 걸어가지고 나 계약 취소하겠다 그러면 그만이야. 그냥 끝나버려. 이걸 계약을 한번 체결했으니 이게 소송에 가서 끝날 때까지 영원히 이걸 유지해야 되는 그런 거 없단 말이야. 사법관계는 그냥 개인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인끼리만 합의하면 그대로 끝나버려요. 근데 영업정지 처분 받았을 때 내가 구청에 찾아가서 담당 직원 만난 다음에 지금 시국이 어느 때인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장사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한 열흘간만 좀 영업합시다. 이래가지고 합의 와가지고 할 일이 아니야 이건. 그지?
그래가지고, 이게 공정력입니다. 그래, 공정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정쟁송제도가 필요한 거야. 이 공정력을 깨트리려면 결국은 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영업정지 2개월 동안 나는 영업하면 안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불가쟁력. 거기 보듯이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은 더 이상 다툴 수가 없거나, 그지? 다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상급심에 가가지고 우리 3심제도인데 상급심에 가가지고 확정이 되면 더 이상 또 다툴 수가 없습니다. 쟁송 절차가 종료된 경우. 뭔 말이냐? 요번에는 요거 갖고 합시다. 요거 갖고 허가 거부 처분. 내가 건축 허가를 신청했는데 구청장이 그 지역은 지금 장마철에 침수가 너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못 내주겠습니다. 허가지고. 그럼 이제 요 시점에 이렇게 거부를 받았으면 나는 건물을 계속 짓고 싶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짓고 싶으면 요거를 가만히 있으면은 계속 허가 더 이상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걸 다투어가지고 요걸 깨트려야 돼. 허가 거부 처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걸 깨트려야만 내가 이제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되는데 일정한 기간의 제한이 있어. 요 기간의 제한이 있어요. 이거 마냥 놔두면 안 돼. 마냥 놔두면 확정돼 버려. 알았대? 그래서 빨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사법에서 내가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는데 채무자가 돈 안 주는 거야. 그럼 언제까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거로 혹시 아세요? 언제까지? 소멸시효 기간 내에 해야 돼. 소멸시효가 완성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금전상 채권은 10년으로 돼 있어요. 10년. 10년 안에만 내가 소송 제기하면 받아낼 수는 있어요. 10년. 10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시효가 완성돼가지고 채권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민사법은 조금 깁니다. 이게 시간이. 근데 우리는 소송이라는 거, 요 소송을 제기할 때는 요 거부처분, 허가 거부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돼요. 90일이면 석 달밖에 안 되잖아. 그지? 석 달 안에 이거 빨리 소 제기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확정돼 버려. 그걸 불가쟁력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불가변력이라는 것은 행정심판 불가쟁력은 모든 행정행위에 있는 효력인데요. 불가변력은 일부 특정한 행위만 나타나는 게 불가변력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심판 재결, 우리가 배울 행정심판 재결.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면 그걸 재결이라고 하는데 행정심판위원회 스스로도 그걸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변경할 수 없습니다. 한번 자기들이 결정해 놓고 함부로 변경할 수 없어. 마치 법원에서 판사가 원고 인용 판결을 내렸다가 다음 날에 가가지고 어제 내가 잘못 판결했네. 그래서 다음 날 가가지고 다시 원고 패소 판결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불가변력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재력이라는 게 있어요. 제재는 법을 위반한 자를 국가는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심한 경우는 막 징역형까지 가할 수 있어요. 불량식품 판매했다? 징역 2년 이하에 찬다. 알겠죠? 제재. 근데 사법관계에서는 개인들끼리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벌칙을 가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다음 페이지에 가면 자력 집행력이라는 건 스스로의 힘으로 집행한다는 뜻이야. 개인들 간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채권자가 자기의 강제력을 발동해가지고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 집 찾아가가지고 돈을 금고 문을 열어가지고 빼앗아가나? 안 되죠? 근데 국가는 체납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를 해서 매각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력 집행력이에요. 그렇지? 국가에게 강력한 힘을 주는 거고. 그럼으로써 국가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권리 의무의 포기 이전. 개인 간의 권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이전이 가능해요. 이 물건이 만약에 내 소유물이라고 한다면, 이걸 내가 돈 받고 그냥 팔아버려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죠? 사법관계에서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공인노무사 시험 응시 자격이라는 것을 친구한테 돈 받고 팔 수가 있냐 이게 못하죠. 이게 행정법 관계에서 나타나는 거. 여러분 공인노무사 시험도 행정법 관계라는 거 아시죠? 이거 산업인력관리공단은 국가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국가기관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공인노무사 시험은
국가법 체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이런 공권이나 공의무 같은 것은 함부로 이전할 수도 없고요. 포기할 수도 없어요. 예, 포기라는 것이. 뭐 내가 투표권을 이번에 포기한다? 내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 또 있다면 대통령 선거권을 이번에 내가 포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선거권이라는 거 포기 못 합니다. 투표장에 안 가면 되는 거지. 네, 투표하기 싫으면 지표장에 안 가는 거지. 그거는 투표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6번은 이제 앞으로 이걸 공부할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가 행정법 관계에는 특별한 권리구제 절차가 있고, 이런 것들을 배울 거야. 행정심판, 행정소송제도가 있고, 국가배상청구소송제도가 있고, 손실보상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민사법상에는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제도들이에요. 응? 예, 개인 간에는 누가 나한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 민사법원에다가 손해배상 청구하면 되는데, 우리 행정법 관계에서는 국가가 나에게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면 나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 청구 소송이라는 특별한 절차를 밟으면 돼. 네. 이렇게 이제 구제 절차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